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오후 햇살이 정영철의 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영철은 은퇴한 지 벌써 7년째 매일이 비슷비슷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 후엔 작은 텃밭을 돌보고 저녁엔 아내 미숙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빨래 좀 널어줄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67세의 미숙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온 전형적인 주부였죠. 영철은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지금 할게. 일요일 오후에 빨래 널기는 영철에게 일종의 루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원칙과 규칙을 중시했던 성격 때문인지 은퇴 후에도 모든 일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간 영철은 하나씩 옷가지를 털어가며 빨래줄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산복은 언제 입었나 싶네. 손에 든 것은 미숙의 등산복이었습니다. 한동안 산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옷에는 먼지가 꽤 묻어 있었어요. 영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등산복을 털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포켓에서 뭔가 작은 것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땅에 떨어진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영철은 그것을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미숙에게 돌려주었을 텐데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미숙은 카메라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도 영철의 마음속엔 그 메모리 카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미숙을 살펴보니 부엌에서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영철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영철은 무심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엔 미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집에서 보던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는 미숙이었어요. 그 옆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미숙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영철은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산장 앞에서 찍은 사진,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사진. 모든 사진엔 미숙과 그 낯선 청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표정은 영철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영철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4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다 됐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철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철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사진들을 되새겼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미숙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벽 5시 영철은 조용히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어젯밤 본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진 속 청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다정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니 가장 오래된 사진은 석 달 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숙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 보려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며 지냈던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시기부터 미숙이 가끔 외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성당에 기도하러 간다거나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간다며 나가는 일이 부쩍 늘었었죠. 평소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던 미숙치고는 이상했는데 영철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으로 변한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침 드세요. 미숙의 목소리에 영철은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미숙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철의 눈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응, 금방 갈게.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영철은 미숙을 슬쩍슬쩍 관찰했습니다. 혹시 표정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조용히 밥을 먹고 가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말하는 모습이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빨래 널기엔 딱 좋겠어요. 그러게. 그런데 미숙아, 영철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냅니다.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미숙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철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성당도 자주 가고 장 보러도 나가고 나이가 드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져서 그래요. 괜찮죠? 미숙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철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숙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미숙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성당에 잠깐 다녀올게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진 속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미숙이 집을 나선 후 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따라가 보자.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영철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선 영철은 멀찍이서 미숙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미숙은 정말로 성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작은 공원에서 멈춰 섰어요. 벤치에 앉아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철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청년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남자가 미숙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영철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라고? 미숙은 그 남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어나서 그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모자 같았습니다.
영철은 나무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미숙이 그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남자는 고개를 숙여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숙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왜 울고 있는 거지? 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이상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미숙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향했고 그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영철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미숙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숙이 집에 들어서자 영철이 물었습니다. 기도 잘하고 왔어요? 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미숙의 대답은 진심 같았지만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물어볼 게 있어. 네.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어?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해서 그래. 미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영철을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철은 확신했어요. 미숙에게 분명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철은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영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미숙의 숨소리를 들으며 영철은 4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영철은 오전 9시가 넘어서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늦게 일어났네요. 아침은 따로 드실까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영철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영철도 어색한 마음에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간단히 먹을게. 아침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미숙이 날씨 얘기나 동네 소식을 말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미숙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또 성당에 가세요? 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미숙의 대답이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어요. 영철은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미숙이 집을 나선 지 5분 후 영철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미숙은 어제와 같은 길로 향했지만 성당 근처 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영철은 당황했어요. 미숙이 향하는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식당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식집들과 작은 찻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 미숙이 혼자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해 보이는 작은 찻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철은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서 찻집을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익숙한 남자가 찻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본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영철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영철은 찻집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영철은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찻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은 전봇대 뒤에서 더 바싹 몸을 숨겼어요. 미숙과 그 남자가 찻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몸조리 잘해. 무리하지 말고. 미숙이 그 남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 영철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숙이 준호의 뺨에 손을 대고 다정하게 쓰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애정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 준호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대답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영철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미숙은 유나 하나뿐인 외동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저 준호라는 남자는 왜 미숙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미숙은 왜 그를 아들처럼 대하는 걸까요? 영철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다녀왔어요. 30분 후 미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미숙아, 네, 그 준호라는 사람. 누구야? 미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다 봤어. 오늘도 어제도. 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당신, 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줘, 미숙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줘. 저는, 미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철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45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준호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도요. 영철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준호는 정말 누구인지, 왜 미숙은 그를 숨기고 있는 건지, 모든 게 미궁속이었어요. 그날 밤 정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터진 폭탄 같은 진실 앞에서 가족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오빠, 준호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40여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알고 싶어? 네.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80년이었어. 내가 23살 때였지. 영철은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선배가 하나 있었단다. 문학을 전공하는 멋진 사람이었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지. 결혼 약속까지 했었거든. 그럼 왜? 유나가 물으려 했지만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준호를 임신한 걸 알기도 전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유나, 시인가요? 혼자 아이를 키울 용기가 없었어.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미혼모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낙인이었거든. 집안에서도 반대했고, 그래서 고아원에 보낸 거군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야. 그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미숙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럼 준호 씨는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석 달 전이었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단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미숙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니 정말 내 아들이 맞더라. 영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뭘 이해하라고?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영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다고? 아빠, 진정하세요. 유나가 나섰지만 영철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바보처럼 속고 살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혼자 모든 걸 해내면서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유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미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유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어머니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완전히 비난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단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아이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무슨? 영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완성된 거야.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아빠, 유나가 아버지를 제지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영철은 유나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너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너는 우리 집 외동딸이야. 맞아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고요. 유나의 차분한 말에 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나만 바보였다는 거네.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보,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올게. 영철이 집을 나서자 거실에는 미숙과 유나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 오빠, 준호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제가 직접 만나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미숙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딸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유나야. 하지만 아빠도 설득해야 해요.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나타난 오빠, 고통받는 어머니, 그리고 화난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철이 집을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걱정스럽게 시계를 바라봤어요.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냥 둬.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미숙도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억지로 붙잡아둘 수는 없었어요.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준호 오빠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유나는 진정으로 그 이복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준호는 참 착한 아이야.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결혼은 했어요? 아니, 혼자 살고 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쉽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하더라. 유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반면 그 오빠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미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첫 만남에서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어.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거든.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어. 내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유나의 제안에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일단 오빠를 만나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이 돌아온 거예요. 술 냄새가 확연히 났지만 완전히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영철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는데. 영철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 아빠, 내가 45년 동안 믿고 살아온 게 뭐가 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려야 해? 유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빠, 그분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우리 셋이면 충분해. 영철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아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준호 오빠는 저보다 먼저 태어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고아원에서 자란 건 어머니의 선택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영철은 딸의 말에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유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나야, 너까지.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제 오빠를. 오빠라고? 네. 혈연 관계로는 분명히 제 오빠예요. 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마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미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준호 오빠한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유나야,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숙은 유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연락해볼게. 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빠지겠어.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 같이 가요. 안 가. 왜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해? 내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유나는 아버지의 완고함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 제가 왜 결혼을 안 했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철과 미숙 모두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아빠가 너무 완벽한 가족을 강요하셨거든요. 흠 하나 없는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유나의 고백에 영철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 게 두려웠어요. 또 다른 완벽함을 요구받을까봐. 유나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유나는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가족에게는 상처와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해 나가느냐죠. 영철은 딸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이 오히려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아빠, 제발 함께 가요. 준호 오빠를 만나보세요.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영철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볼게. 영철의 대답은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유나와 미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내일의 만남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미숙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응, 늦게 잠들었나 봐. 영철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어제의 일들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준호를 만날 건데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영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유나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압니다.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연락하셨어요? 응, 아침 일찍 문자 보냈어. 오후 2시에 어제 갔던 그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단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결정하셨어요? 영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내와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지 말이에요. 알겠어. 가보자. 영철의 대답에 미숙과 유나는 놀랐어요. 끝까지 거부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다시는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마. 미숙과 유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일단 만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세 사람은 함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찻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영철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단정하고 진중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나서 미숙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유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나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42년 만에 처음 만나는 오빠였거든요. 준호는 영철을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영철은 묵묵히 그를 바라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유나가 대답했어요. 저도 오빠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오빠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준호 씨, 영철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뭘 원하는 건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원망? 네. 왜 저를 버렸는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보니 그분도 많이 아파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이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나 씨에게 하나뿐이시니까. 준호의 말에 영철은 조금 놀랐어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뭘 원한다는 건가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떤지, 유나 씨는 잘 지내시는지. 유나가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진심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힘들었죠. 특히 어릴 때는.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어요.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동안 오빠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미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미숙이 울기 시작하자 준호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괜찮아? 아들을 버린 엄마가 어떻게. 영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숙의 고통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준호 씨, 영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원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유나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유나의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영철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산은 올라가 보지 않으면 얼마나 험한지 모른다는 말처럼 이 상황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영철의 집에는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준호와의 만남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미숙의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유나와 함께 조용히 보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준호도 함께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준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현관에 나타났을 때 미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4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로부터 받는 생일 축하였거든요. 고마워, 준호야. 미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오늘만큼은 순수한 기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영철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응, 왔구나. 영철의 대답도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유나가 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요즘 유나는 준호와 자주 만나며 진짜 남매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고마워. 식탁에는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유나가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건배할까요? 유나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걸 축하하며 네 사람은 차를 들고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달 공원에서 유나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미숙은 액자를 받아들며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색하지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준호는 다시 가방을 뒤져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뭐야, 이건? 편지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이에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을게.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바쁘긴 하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작은 건설회사에서 설계 일을 해요. 크지는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이죠. 영철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설계라. 건축 전공인가? 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어요. 어느 대학이야? 서울 시내 한 대학이에요. 장학금으로 다녔거든요. 영철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준호가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나온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대단하네. 영철의 칭찬에 준호는 쑥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지. 이때 유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준호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 살면서도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영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호가 유나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그런 일을? 제가 자란 고아원이에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요. 영철은 감동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준호의 마음씨가 진짜 같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미숙은 촛불을 끄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뭘 빌어요, 어머니? 유나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미숙의 소원에 모두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촛불을 끈 후 영철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영철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4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영철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완벽한 가족이란 건 없는 것 같아. 모든 가족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 준호는 영철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인 것 같아. 영철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네, 아버님. 아직은 어색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영철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사는 말이지. 올라가 보지 않으면 얼마나 험한지 모른단다. 그 말에 모두들 웃음을 지었어요. 영철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유나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미숙은 네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준호가 일어났어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벌써? 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영철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다음엔 일요일에 저녁 먹으러 와. 정말요? 응, 가족이잖아. 그날 밤 거실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따뜻한 가족 말이에요. 용서보다 어려운 건 용기를 내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용기를 냈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